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10월 28일 일요일 시험 치신다고 고생 많으셨을 겁니다. 긴장도 많이 하셨을 거고요.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 23회 기출문제 해설을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 과목인데요. 이 문제는 A형 기준으로 지금 해설하고 있습니다. 40문제인데 편의상 41번부터 80번까지지만 1번부터 40번까지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대체로 유형이 출제 경향을 전체 분석해 보면 첫째가 우리 고시가이드에서 설명드리고 있던 배포했던 요약서, 민법 요약서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물론 문제까지 합쳐서 15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 요약서 안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다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민법은 아무래도 판례가 중요합니다. 판례는 기출 판례도 나왔고 기출 판례도 나왔고 새로운 판례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출 판례하고 새로운 판례들이 제가 8월달에서 9월달 사이에 강의했던 판례 강의 내용에 있던 내용들이 제가 새로운 판례를 많이 수록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점 꼭 이해해 두시고요. 요약서하고 판례 강의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했던 5회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이 모의고사 문제가 18회부터 22회까지 5회 기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출 지문들이 또 많이 나온 겁니다. 기출 지문들이 기출 사례, 기출 문제 이런 것도 판례 여기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했던 우리 요약서, 판례, 기출 문제 여기서 모의고사 여기서 세 파트에서 거의 다 나왔다는 뜻입니다. 물론 요 공부는 어느 정도 공부가 되었을 때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기본 강의, 즉 기본서 강의, 이 기본서 강의를 반드시 들으시고 몇 번 들으시고 어느 정도 숙지를 하게 되면 요약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판례 강의 내용을 들으셔서 정리할 수가 있고 또 기출 모의고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중요한 것인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기출 모의고사의 장점이 뭐냐면 출제위원들이 출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상해서 문제 만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일반 모의고사 문제집은 상상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가정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검증을 다 거친 경우에 출제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완벽한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민법은 법이 자주 바뀌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항상 출제된다라는 거, 그리고 최신 판례는 반드시 나온다라는 것, 그리고 민법 판례 비중이 높다는 것도 아시죠? 그리고 요약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죠. 기본을 다 까먹어 버리면 안 되죠. 이 기본서, 방대한 기본서를 요약해 둔 것이 요약서이기 때문에 요약서 내용하고 판례 강의 내용하고 저희들이 했던 기출 모의고사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복습하시고 복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리에 관한 문제, 대리 문제를 먼저 냈습니다. 다만 조금 빨리 나올 수도 있죠. 앞에 의사표시가 먼저 나오고 대리가 나오는데 보통은 대리가 먼저 나왔다. 그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대리에 관해서 옳은 거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이 경우에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선임할 수가 있죠. 두 가지 경우입니다. 물론 본인 지명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 지명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승낙을 얻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선임했을 때는 이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서 선임 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없다니까 틀렸죠. 없다가 틀린 겁니다. 그죠? 이해되실 겁니다. 지금 요건 기본 내용이죠. 법 조문에 있는 그대로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임의대리인이 본인 소유 미등기 부동산에 보존 등기한다. 보존 등기하는 것은 보존행위입니다, 여러분.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권한이 불명한 대리인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권한 있는 사람도 당연히 할 수가 있고요. 권한이 불명확해도 보존행위는 무제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특별수권 필요 없습니다. 보존 행위는 무제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정 대리든 임의 대리든 심지어 권한이 불명확해도 보존 행위는 무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질이 물건이나 성질을 변하지 않는 이용 개량 행위도 할 수 있는 거 아시겠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나 처분 행위는 할 수 없다라는 거. 처분 행위는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권한 없이 못한다. 자, 그래서 특별수권 있어야 하는 것 아니다. 보존 행위이기 때문에. 그다음 3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대리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자, 이 문제는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기출 문제였고 판례이고 또 여러 번 기출되었던 기출 지문입니다. 그리고 저 요약서에 따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 번 출제된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대리권 소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 대리권 소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는 상대방에게는 대리권 줬다라고 표시했지만 대리인에게는 대리권 준 적이 없습니다. 무권 대리입니다. 그래서 본인과 표현 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 법률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게 틀린 거예요. 대리권 준 적 없습니다. 본인과 표현 대리인 사이에는 대리권 수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없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성립합니다. 권한 넘은 표현 대리라는 것은 기본 대리권이 있고 권한을 넘어섰다 이 뜻입니다. 대리인이. 그러면 이 기본 대리권에는 임의 대리도 들어가고 법정 대리도 들어가고 심지어 사자 복대리도 되는 거 아시죠? 복대리. 공법상의 대리권도 된다. 공법상 대리권도 된다.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도 된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항상 시험에 나온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겁니다. 다 됩니다. 그래서 요약서에 25페이지에서 33페이지 사이에 이 대리와 표현대리, 복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은 쉽게 찾을 수 있다. 3번 지문 자체가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대리 행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것은 여러 번 기출되었고요. 또 이번에 쉽게 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만 정확하게 들으시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 1번은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문제의 경우는 의무부담 행위가 아닌 것. 자, 여러분, 제 요약서 8페이지, 9페이지 맨 앞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있습니다. 채권행위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매매계약이고, 그 매매계약이 있으면 계약은 계약이고, 그 다음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1단계, 2단계다. 이 점을 반드시 외우시라고 내가 너무 많이 강조했다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매매계약은 타인권리 매매도 가능하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타인권리에 대한 매매계약도 유효하다. 왜? 단지 계약 상태니까. 1단계 단계니까. 그 다음에 타인권리를 취득해서 이전해 줄 수 있느냐. 이행해 줄 수 있느냐. 그거는 2단계 문제다. 그래서 타인권리 매매도 언제든지 유효하다. 심지어 처분권한 없는 자의 매매계약도 유효하다. 여러 번 강의했습니다. 근데 물권행위라는 것은 처분행위입니다. 처분행위. 물권행위는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뒤에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습니다. 플러스 이행 문제가 남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남지 않는다는 거죠. 처분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준물권행위라는 건 뭐냐? 물권행위에 준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채권 양도나 채무 인수와 같은 것이 처분행위인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양도한다. 그래서 채권 양도와 채무 인수는 준물권 행위입니다. 그러면 의무부담 행위가 아니에요. 이 매매계약이 곧 채권 행위가 바로
의무 부담 행위입니다. 이행이란 의무가 남아 있으니까. 자, 이것은 민법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제가 요약서 이 채권편에 물권편에 가서 설명해도 되지만 민법 총칙 앞부분에 미리 설명해 두었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에서요. 예,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교환 계약과 임대차 계약, 재매매 예약, 주택 분양 계약 전부 채권 행위입니다. 의무 부담 행위예요. 그러면 채권 양도가 바로 준물권 행위로서 의무 부담 행위가 아닌 경우예요. 예. 자, 2번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허위 표시 무효, 통정 허위 표시 아시죠? 민법 108조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 무효로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랬죠. 대항할 수 없는 선의 제3자. 예. 해당되지 않는 사람 찾아라는 뜻이죠. 해당되지 않는 사람 찾아라. 예. 자,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로서 갑과 을 간에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데 그러나 을 명의로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등기에 관해서 통정 허위 표시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 자, 이 사람이 바로 제3자가 되죠. 그리고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다라는 것을 모르고 거래한 사람이 선의 제3자입니다. 예. 그럼 당사자 간에 무효지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때 제3자, 선의 제3자가 아닌 사람 찾아라는 뜻이죠. 이 선의 제3자라는 것은 통정허위 표시 기초로 해서 그 통정허위 표시가 무효임을 모르고 거래한 새로운 제3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나 또는 상속인이 되어서는 안 되죠. 예. 자, 그러면 판례 기준이다. 예. 가장전세권자, 예를 들어서 을이 가장전세권자 하면 됩니다. 그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전세권은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에. 그래서 그 전세권부 채권을 가압류했다는 것은 가압류 채권자가 되겠죠. 가압류를 하게 되면 이 전세권 등기에 부기등기가 됩니다. 부기등기가 됩니다. 이것은 대부분 판례이고요. 역시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이 수익자는 제3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수익자. 자, 이 사람은 갑과 을 간에 매매 계약이 있고 난 뒤에 대금을 갑의 토지에 대한 매매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것은 갑과 을 간에 이게 통정허위 표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때 병은 수익자가 되는데요. 이 수익자는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돼요. 2번이. 새로운 거래 맺은 자가 아니고 그냥 수익자일 뿐이에요. 예. 이것은 너무나 기본 문제다. 예. 자, 그 다음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여기 을로부터 저당권 받은 자, 설정받은 자, 저당권 등기된 사람. 전세권 등기된 경우에 이 전세권에 관한 가압류 채권자, 가압류 등기된 사람. 1번이죠. 이건 3번이고요. 그 다음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경료 받은 자. 을로부터 병이 가등기 이전 받았다. 가등기 등기를 설정받았다. 역시 등기 등으로 이해관계에 맞은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합니다. 가등기 받은 자. 재당권, 가등기. 그 다음 가장행위에 대한 건저당권부 채권. 건저당권이 가장행위라는 뜻입니다. 건저당권에 가압류한 사람이니까 역시 부기등기됩니다. 1번과 5번 지문은 전세권이나 건저당권에 가압류 들어가면 그 전세권이나 건저당권에 부기등기 들어간다라는 거 이것만 아시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자는 제3자, 단순한 제3자지 민법 108조에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다. 이건 아주 기본 내용입니다. 자, 이 문제는 판례 문제이고요. 그리고 또 기본 내용입니다. 자, 3번은 여기까지 되고요. 그리고 이 요약서도 제가 18페이지에 도표 안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약서를 반드시 여러분
여러 번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자, 민법 108조가 하나 금방 나왔고요. 4번의 경우는 강박이니까 110조 문제입니다. 110조.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것도 기본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판례 기준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강박에 의해서 정려 의사표시했다 하더라도 공포심을 느끼고 의사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 진이 이건 진입니다, 여러분. 공포심을 느끼고 정려 의사표시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의사표시했다. 자, 우리 기본서에도 있고 요약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려의 내심의 효과에서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없다가 맞죠. 내심의 효과에서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은 진이다 이 뜻입니다. 진이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에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때 이것이 곧 반사회적 법률행위인가? 아니다. 이것도 여러 번 기출된 겁니다, 여러분. 강박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은 민법 110조로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반사회적 행위다면 절대적 무효가 되거든요. 이것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그 다음 제3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알 수 있었을 경우죠. 이 두 가지 경우인데 의사표시한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 의한 강박의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자 알았으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110조 조문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질문을 보시면 역시 강박에 의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가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었다. 이것도 몇 번이나 출제된 기출 문제죠. 그러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어느 정도 제한된 상태에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고 완전히 박탈되면 의사무능력 상태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아주 기본 문제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다 맞는 말이니까 5번이 자동 틀리게 됩니다. 하나는 반드시 틀려야 되니까요. 근데 문장을 잘 보시면 이 문장은 기출 지문이 아니고 강박행위의 위법성 이야기했는데요. 이 위법성에 관한 국어 지문입니다. 사실 가만히 봐보시면. 위법성은 강박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것 자체가 위법해야 된다 이 뜻인데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하다. 적당하다고 적법하다고 한다면 위법이라고 안 합니다. 부적당하니까 부적당한 경우에는 위법성은 그것이 부적당하다면 인정된다 해야 되죠. 이건 국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헷갈렸을 거예요, 아마. 위법성은 부적당하면 위법성이 인정된다. 어떤 해악고지가 거래관념상 부적당하다 하면 위법하다, 인정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장 끝에 보시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틀린 거예요. 이건 주어를 찾느냐 못 찾느냐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위법성의 개념에 관한 문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이것은 뭐 국어적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1번부터 4번까지가 우리 기본 내용에 다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기본서에 다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5번을 갖다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문제다. 아마 요게 틀렸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른 게 다 맞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거래관념상 허위 그 해악고지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강박행위가 부적당하다면 그것은 위법하다 해야 되니까 위법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틀린 겁니다. 5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협의의 무건대리입니다. 협의의 무건대리. 글자 그대로 대리권 없는 경우에
틀린 거 찾아라. 판례 기준이다. 자, 이 기억 지문이, 여러분, 기억 지문이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의 경우에 무권 대리입니다. 이게 이제 136조 조문인데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20여 년간 거의 안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러나 기억 지문은 이렇게 해설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 동의를 얻었어요. 자, 갑이 본인이고 을이 무권 대리인이다. 이 경우에 상대방 병이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이 그리고 무권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을의 동의를 얻어서 단독 행위를 했다. 자, 이렇게 단독 행위를 했다. 이 뜻입니다. 요 상황인데요. 요 상황의 경우에 상대방이 단독 행위를 하는데 무권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갑은 아직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갑이 이것을 추인하면은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것을 추인할 수 있다. 이거 옳은 표현입니다.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단독 행위로서 무권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어떤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은 본인 추인을 얻으면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 니은에 보시면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합니다. 추인은 소급한다라는 거. 소급하지 않는다가 틀렸죠. 니은이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굉장히 많이 강의했었습니다. 뭐 기본수에도 있고요. 기본 법 조문에도 있습니다. 요약서에도 다 있습니다. 그 다음 무권 대리에 의한 계약의 추인은 그 대리 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 자, 요것은 기출 지문 중에 하나 또 나왔던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을이 한 계약에 대해서 무권 대리인 한 계약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할 수가 있는데 이 추인은 무권 대리인에게 해도 되고 상대방에게 해도 되고 상대방의 전득자 즉 그 대리 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이니까 무권 대리 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이니까 전득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요건 상대방이 되고요.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권리를 승계한 승계인 즉 전득자 요 사람이 승계인입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추인은 무권 대리인에게 해도 되고 상대방에게 해도 되고 전득자에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옳은 표현이 됩니다. 두 번째 시험 나온 겁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기출 질문할 때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지적해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디귿은 맞고요. 니은이 틀렸죠. 자, 그 다음 리얼 문제를 보시게 되면 무권 대리 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죠. 유동적 무효라고 그랬죠. 기억나실 겁니다. 이따가 본인 추인 여부, 유무에 따라서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 결정된다. 맞죠? 유동적 무효니까 추인하게 되면 본인 책임지는 것이고 거절하게 되면 본인 책임 안 진다. 이 뜻입니다. 유동적 무효 개념. 그래서 리얼은 또 만능 표현입니다. 이것도 기본 요약서에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출 문제도 다 있는 것이고요. 유동적 무효다. 자, 그 다음 무권 대리 행위 추인과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 대리에게 할 수 없다. 틀렸죠. 금방 이 그림 보시면 추인은 무권 대리인에게 해도 되고 상대방에게 해도 되고 그 전득자에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음이 또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니은과 미음이 틀렸으니까 3번이 정답이 돼요. 자, 무권 대리의 경우에 요약서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설명을 듣지 않으시면 예를 들어서 권리의 승계인이 누구냐 못 찾아내는 겁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차고 문제입니다. 차고 문제는 민법 109조 문제죠. 이번 시험은 109조도 냈고 108조도 냈고 통정의 표시. 지금 차고 109조 금방 앞 문제에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10조. 의사표시에 관해서 한 문제씩 다 내고 있다는 겁니다. 비진이까지도 뒤에 시험에 있으니까 9번 문제에 있습니다. 그러면 비진이 표시, 통정의 표시, 차고, 사기 강박, 의사표시 조문이 4개인데 4개를 전부 다 냈다는 겁니다. 한 문제씩. 그러나 이 총칙의 핵심 문제라서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자리죠. 요약서에서 기본서에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드렸던 자리입니다. 자, 틀린 거 찾아라.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매수한 토지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법령상 제한으로 인해서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다. 자, 이 문장이 매수인은 자기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 줄 알았지만 예상했지만 매매 당시부터 이것은 사실상 건축이 안 되는 자리다 말이죠. 그럼 자기는 된다고 생각하고 샀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동기의 착오죠.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의 착오입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 2번 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했습니다. 보증인이. 그러면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했는데 그 가압류가 원인무효다. 원인무효가 되면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렇게 밝혀졌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 이 문장은 그냥 문장 읽으셔도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가압류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했는데 사실상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니까 없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무슨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다. 보증 쓴 사람이. 불이익 같은 게 없다는 거죠.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건 착오 아니다 뜻이에요. 취소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쉬운 판례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든 안 되든 취소할 수 있는 중요부분 착오가 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해도 되고요. 중요부분 착오가 될 수 있다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 4번 지문을 보시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여기서 끊어 읽으셔야 돼요. 공인중개사와 관계없다는 거죠. 그럼 당사자가 직접 거래했다는 뜻인데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토지 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 자, 이것은 중과실 존재하겠죠. 중과실 존재합니다. 본인이 직접 거래할 때는 토지 대장이나 상대방의 등기부 등 열람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런 점 때문에 매매 목적물의 동일성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왜? 중과실이 존재하면 취소 못합니다. 그 점 때문에 4번도 옳은 표현이에요. 중과실 존재한다는 거죠. 그 다음 5번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다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그렇지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중요부분 착오이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이 5번 판례는 여러 번 출제된 문제고 이중효 문제죠. 제가 이 문제는 항상 강조했던 문제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냥 바로 정답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다라는 거. 다만 4번이 함정이죠. 4번을 약간 어렵게 해놓고 판단하기 헷갈리게 해놓고 5번에다가 답을 준 겁니다. 이게 시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을 전체적으로 쭉 읽으신 분은 쉽게 5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요약서에도 있고 기본서에도 있고 기출문제에도 있고요. 항상 판례집에도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요약서 19페이지 7번 지문에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간단한 문제라서 또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한 줄로 딱 적어놨습니다. 자,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건과 기한. 역시 아직 총칙 문제죠. 옳은 것 찾아라 했습니다.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 조건부 권리죠. 이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분할 수도 있고 담보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1번이 곧 정답이네요. 이건 가장 기본 조문 아닙니까? 이거 아주 기본 조문입니다. 기본 조문이다는 거죠. 물론 제 요약서에도 또 적어놨습니다. 이건 뭐 보자마자 바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옳은 거 찾아라 했으니까. 자, 그러면 나머지도 보시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성취된 때 효력 생기는 거죠. 근데 소급해서 발생한다. 이건 틀렸죠. 원칙적으로 성취된 때 효력 생기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 번 출제된 지문입니다. 그 다음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됐다. 이미 성취됐으니까 기성조건이죠. 기성조건이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다. 이렇게 된다면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으로 되어 있으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입니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자, 그러니까 무효도가 틀렸죠. 그런데 기성조건이 해제 조건으로 되어 있으면 해제 조건으로 붙어 있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실 때도 기해무라고 기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기성조건 나오면 기해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으로 되어 있으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무효다 하니까 틀렸죠. 자, 이렇게 외우는 방법까지 제가 몇 번 가르쳐 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불법 조건이 붙어 있으면 전부가 무효죠. 조건만 무효다 틀렸잖아요. 151조 1항이죠. 그 다음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이게 틀린 겁니다. 이게 이번에 출제된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문제입니다. 새로운 지문. 새로운 판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 요약서 보시면 요약서 42페이지에 요 판례만 딱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새로 추가를 해가지고 42페이지에 그 앞에는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 설명해 두고요. 42페이지 딱 판례가 하나가 있는데 요 판례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하지 않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합니다. 자, 그러니까 5번이 틀린 거예요. 자, 이 문제는 분명히 새로운 판례고 제가 공인중개사에서는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곧 나옵니다라고 그냥 찝었던 문제입니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5번이 또 정답으로 나왔고요. 요약서 반드시 봐두셔야 됩니다. 요약서에도 제가 새 기출 판례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편집상 시간이 부족했지만 왜냐하면 요약서는 4월 안에 나왔거든요. 5월 달 안에. 그러니까 6, 7, 8, 9월 달 이후의 문제 지문들이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미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그리고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몇 번이나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이게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바로 5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나 이 강의를 안 들은 사람은 이거 못 찾아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러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발생시켰다 하면 채권자는 바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이유를 들어서 바로 이행 청구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입니다. 그런데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상대방이 어떤 위반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지금 들어갈 수도 있고 다음에 들어갈 수 있다. 채권자의 어떤 행위가 있을 때 기한이익 상실되는 겁니다. 약간 여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는 특약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새로운 판례 문제다는 거죠. 근데 이 판례는 요약서 42페이지에 정확하게 사각형 안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7번의 경우 답이 1번이 되고요. 5번은 틀린 겁니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다. 이거 틀린 겁니다. 불법 조건이 있던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전부가 무효가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5번 질문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아니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5번 판례는 42페이지 판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요약서에. 자, 그 다음 8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 것.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 것,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판례 기준이다. 자, 이 문제도 제가 요약서 36페이지에 4번 질문에다가 요약을 해 두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민법에서 소급하는 것하고 소급하지 않는 것, 이거 출제 잘 된다라고 기본 강의할 때도 그랬고 요약서 강의할 때도 그랬습니다. 기출문제 할 때도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2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계약을 해제는 소급표가 있습니다만 해지는 소급표가 없습니다. 소급하지 않습니다. 장래효라고 하죠. 기한 도래의 효력,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래한 때입니다. 그때 효력이 생기거나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소급표가 없어요. 그 다음 무효행임을 알고서 행한 무효행위 추인, 이거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보는 겁니다. 소급표가 없습니다. 물론 특약으로 소급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건 특약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고 그에 대한 본등기 하게 되면 가등기 이후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로 소급합니다. 가등기시로. 가등기 순위로 소급한다.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소급하는데 본등기 효력, 즉 물권 변동 효력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효력은 본등기 한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력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 시기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본등기 한때이기 때문에 이건 소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취소의 경우에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 아시죠? 소급해서 무효.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요 관계죠. 다만 일부 취소라는 단어가 있어서 여러분 헷갈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조금만 하신 분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일부 취소가 되는 경우는 언제냐? 그 법률행위 중 일부가 가분적이거나 그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유지하고자 하는 유지 의사가 있으면 물론 가정적 의사입니다. 이러면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다 했죠. 어쨌든 취소니까 전부 취소든 일부 취소든 소급해서 무효입니다. 그래서 소급표가 있는 것은 1번이 답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1번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머지 2, 3, 4, 5번이 소급표가 없다라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어느 측면에서 내도 상관없는 문제다. 그러나 민법적으로는 상당히 다들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역시 요약서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갑은 그의 X 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을에게 기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까지가 여러분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요건 어떤 뜻인가 하면 갑은 정려 의사는 없는데 기부하고 정려하고 이 뜻이에요. 기부하고. 그러면 이 자체가 벌써 그리고 이전 등기 마쳤다. 이전 등기까지 했다. 이러면 이게 비진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비진의 표시. 진이 아닌 의사 표시. 비진의 표시에 관한 문제다. 이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민법 107조 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유효하다. 그러나 단서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법 전문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을이 소유권 취득하는 건 언제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무효니까 취득 못하죠. 그러면 유효로 취득하는 경우는 을이 선의 무과실이면 취득하는 것이죠. 자, 요 관계입니다.
이 비진의 표시는 과거에는 의사표시, 즉 사직서 제출 문제로 주로 출제했는데요. 지금은 이번 23회 문제는 부동산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례를. 제가 강의할 때 놀부가 집이 많다. 그런데 흥부들은 식구가 12~13명이나 된다. 예. 자식이 12에다가 부부까지 하면 14명이 되겠죠. 그래서 전부 집 한 채를 이름을 맡겨놓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명의신탁이라고 이야기도 했고요. 근데 놀부가 흥부에게 줄 마음은 없는데 준다고 표시했다. 이런 사례를 들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비진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런 경우에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기부하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마쳤다. 비진의 표시입니다. 그러면 갑과 을 사이의 법률관계 옳은 거 찾아라 했습니다. 이 107조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에 관한 문제입니다. 갑의 의사표시는 무효다 틀렸죠.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해야 되죠.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럼 갑의 의사표시는 무효다. 벌써 틀린 겁니다. 예. 그리고 을이 갑의 진위를 몰랐다. 선이죠. 선이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없다도 틀렸죠. 예. 그런 점에서 여기는 두 곳이 틀린 것이고요. 두 번째, 갑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다. 단독의 표시죠. 단독의 표시다. 이건 맞습니다. 그러나 비진의 표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단독행위에도 비진의 표시가 적용됩니다. 예. 그 다음 갑의 진위에 대한 을의 악의가 증명되어서 을의 악의가 증명되었다는 것은 바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뜻이죠. 알았다는 것이죠. 그럼 엑스터지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되는 겁니다. 갑의 것이죠. 무효니까. 그러면 을은 갑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을은. 자, 갑의 비진의 표시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입니다. 그러면 갑 소유입니다.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그런 조문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3번도 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을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갑의 진위를 알 수 있었다. 자, 이건 과실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라고 했지 않습니까? 과실이 있으니까 무효죠. 따라서 을은 엑스토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4번이 정답이에요. 을이 악이 과실이면 취득 못합니다. 가장 기본 문제죠.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요약서 17페이지에 간단하게 제가 적어놓고 요약서 강의할 때 이런 사례들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을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격려한 병이 갑의 진위를 몰랐다 하면 선이죠. 그러면 병이 선이다는 뜻이죠. 선의의 병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취득하기 때문에 병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엑스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다. 이게 틀린 것이죠. 여전히 갑에게 있다. 이게 틀린 거예요. 병의 것이다. 선의의 병은 취득하니까요. 몰랐다라는 거. 자, 그러면 바로 이 지문 그대로 사례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기본 내용이고요. 사례가 나왔다는 것. 그게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이건 통정의 표시에 관한 사례를 연습만 하셔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놀부가 흥부에게 주기 싫은데 하나 준다 하고 이전 등기까지 했다. 이런 사례까지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약서와 기본서 강의를 충분히 들으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 무효를 찾으라는 거죠. 다툼이 있으면 판례고요. 지역권의 저당권 설정하는 계약 무효입니다. 1번이 곧 답입니다. 지역권에는 저당권 설정 못하는 거 아시죠? 그것도 기출 문제였고요. 이미 요역지에 저당권 설정되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지역권에도 효력이 미치는데 지역권만 분리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강조했었습니다. 지역권만 분리 양도하지는 못하고 지역권에만 저당권 설정도 못한다. 즉 무효다.
무허가 음식점 음식 판매 유효입니다. 다만 단속 대상이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 유효입니다. 다만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입니다. 전대인과 전차인 간의 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존속기간 영구적인 구분지상권, 지상권은 영구지상권 유효입니다. 최장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랫동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합의하는 거니까 유효입니다.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만 재단권 설정하는 거 자유입니다. 유효입니다. 공유자가 자기 지분의 재단권 설정하거나 자기 지분 처분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유효입니다. 동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무효인 법률행위 문제를 낸 겁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요. 11번 문제가 이제 지역권 들어갑니다. 물권 문제거든요. 자, 1번부터 10번까지가 민법 총칙 문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10문제. 제가 총칙에서 10문제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딱 10번까지가 총칙 문제예요. 그래서 제 강의만 따라오시면 8, 90점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짧은 기간 수강하시면 안 돼요. 좀 길게 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민법의 전문가가 되도록 하자 해야 고득점 하는 것이죠. 조금 하고는 고득점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무효인 법률행위는 지역권의 저당권 설정 못합니다. 바로 무효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11번은 조금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